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병원 괴담입니다. 오랜만이네요. 괴담을 좀 더 자주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삶과 죽음의 순간이 교차하는 병원에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중환자실이나 불 꺼진 수술실, 고요한 복도를 지나갈 때면 왠지 등골이 서늘하고 머리가 쭈뼛 서기도 하죠. 첫 번째 이야기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님이 보내주신 남편이 만난 여자 이야기입니다. 저도 당첨됐으면 좋겠네요. 저희 남편이 병원에 있었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첫애가 2살이 되었을 때 애아빠가 일하던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 하반신을 크게 다치면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급한 대로 아이를 친정에 맡겨놓고 제가 간병을 시작했지만 아이가 엄마를 많이 찾을 때라 계속 자리를 비울 순 없었죠. 그래서 간병인 아주머니를 구하고 저는 주 2회 정도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오신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아플 때 간병을 해주셨던 분이라 저와 친분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았죠. 혼자 거동도 못해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바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남편이 착하기는 하지만 외모가 여자가 꼬일 만한 외모는 아니거든요. 제가 안 믿는 눈치를 보이니 아주머니는 남편의 수상한 정황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밤이며 낮이며 운동한 다음에 휠체어를 끌고 어디론가 나가는데 한 번 나가면 좋기 서너 시간은 있다가 들어온다. 나가기 전에는 꼭 데이트 나가는 사람처럼 거울을 보면서 머리며 옷매무새를 잔뜩 신경 쓴다. 그리고 한 번은 목에 여자 손톱 자국 비슷한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가자고 말해도 절대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요. 이쯤 되니 진짜인가 싶으면서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숟가락 들힘만 있어도 한눈 파는 게 남자라는 이야긴 들어봤지만 몸이 성취하는 와중에 바람까지 피나 싶어 어처구니가 없었죠. 평소에 착하고 다정한 남편이어서 더 배신감이 들었고요. 당장이라도 미친 거 아니냐고 쏘아 붙이려다가 겨우 참았습니다. 아주머니 말만 듣고 무턱대고 사람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정말 바람이 맞다면 병원 내에서 만나고 있다는 뜻이니까 방심하게 만들었다가 불시에 현장을 덮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번 주는 간병인 아주머니가 휴가 가서 혼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밑밥을 깔아줘. 불편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휠체어 적응도 끝나서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고 아주머니가 있어봤자 크게 도움받는 것도 없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보니 더욱더 의심이 가죠. 걸리기만 해라 아주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속으로 벼르고 있는데 드디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께 아이를 맡기고 오후 3시쯤 병원에 도착했죠. 간병인 아주머니께서 남편이 그쯤 운동을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막상 병원에 도착하니 숨어있을 곳도 마땅치 않아서 복도 끝 휴게 테이블에 앉아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4시가 다 되도록 코빼기도 안 보였죠. 기다리다 지쳐 병실로 들어갔더니 남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흔들어 깨우는데 좀처럼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밤에 뭐하고 지금 잠을 자냐고 혼잣말을 하니까 옆 침대에 계시던 아저씨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자게 냅둬요. 밤새 돌아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무슨 말인가 싶어 여쭤보니 어젯밤에 휠체어를 타고 나가서는 2층 저층 옮겨다니며 새벽 내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한참 만에 돌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다닌 지 꽤 됐는데 몰랐냐고도 하셨죠. 놀란 마음에 간호사 선생님들께 물어봤더니 진짜더라고요. 남편이 밤새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누비는데 안 그래도 다른 환자들이 불편해하는 눈치라 보호자에게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다면서요.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던 터라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일어나길 기다리면서 혹시 사고로 머리가 잘못된 건 아닐까, 진짜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거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얼마 안가 남편이 잠에서 깼는데 울먹이는 저를 보곤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감정이 북받쳐 도대체 뭐하고 다니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랑 있을 땐 괜찮은데 간병인 아주머니가 오시는 날은 어머니 뻘 되는 분이랑 하루 종일 붙어있기가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익숙해질 겸 가볍게 운동 삼아 복도 끝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몇 번인가 왕복하다가 슬슬 지쳐 병실로 들어가려던 차에
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게 느껴지면서 갑자기 휠체어를 밀고 나가는 게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 휠체어 뒤에 바짝 붙어서 밀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상하다 싶은 차의 복도 끝에 있는 큰 창문에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편 뒤로 긴 생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실루엣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종종 창문에 비친 여자의 실루엣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신기하다거나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고 아는 사람과 만났을 때처럼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했다고 하죠. 같이 산책하듯이 걷다 보니 안 보이면 괜히 섭섭해질 정도라고 했습니다. 실루엣 속 여자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창문 가까이 다가가면 형체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서 희미한 실루엣이라도 계속 보기 위해 복도를 계속 왕복했다고 했죠. 낮 동안에는 복도에 사람이 많아서 편하게 다니려고 사람이 제일 없는 늦은 밤 시간에 노린 것이었고요. 남편의 얘기를 다 듣고 이것도 정서적인 바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나빴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더 앞섰습니다. 정신과 진료라도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 미친 거 아니라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사고 후유증으로 헛것을 보거나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다며 당분간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사정을 털어놓은 뒤 오히려 당당해져서 제가 병원에 나와 있는 날에도 하루 종일 복도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믿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병원 사람들도 불편해하고 몸에도 무리가 될 것 같아 휠체어 타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크게 다쳤을 때조차 별일 아니니 걱정 말라고 어른스럽게 저를 다독이던 남편이었는데 한순간에 말 안 듣는 아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실루엣만 보인다는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남편의 마음을 뺏긴 것 같아 기분도 나빴고요. 눈앞에 있다면 머리채라도 자꾸 늘어지겠지만 보이지도 않는 여자에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목욕을 하고 싶다고 해서 병원에 딸려있는 샤워장에서 씻는 걸 도와줬습니다. 부축하랴 시키랴 힘을 썼더니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속옷 등등 빨랫거리를 쇼핑백에 담고 보조용 침대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지익하고 청 같은 걸 찢는 소리가 한참 동안 들렸습니다. 뭔가 싶어서 돌아 누우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조차 뜰 수가 없어서 귀만 쫑긋 세워서 소리를 듣고 있었죠. 근데 누군가 씩씩거리면서 화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도 안 될 만큼 잔뜩 쉰 목소리였습니다. 가위구나 싶어서 어떻게든 풀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러다 눈만 간신히 떠졌는데 누군가 제 머리맡에 앉아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안 나오고 꺽꺽 숨 넘어가는 소리만 났죠. 그런데 그 여자가 제 머리카락 속에 손을 쑥 집어넣더니 손톱 끝을 세워 정수리부터 천천히 긁어 내려갔습니다. 지익하고 찢겨 나가고 있던 건 옷가지가 아니라 제 두피였던 것이죠. 머리가죽이 찢기는 감각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진짜 두피가 찢어지진 않은 건가 살피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침대 위에 뒤돌아 앉아있는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남편을 부르며 다가가는데 제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휠체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이상한 꿈을 꿨다고 설명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당장 휠체어를 가지고 오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죠. 남편을 10년 넘게 보았지만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빈 휠체어를 가져다 주니 금방 진정되긴 했지만 늦은 밤 큰 소리를 내서 같이 병실을 쓰던 환자분들을 깨워버리고 말았죠. 다들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데 어찌나 창피하고 죄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이미 복도에 나가버린 후였고요. 이런 일까지 당하고 나니 마음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솔직히 이혼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럽기도 하지만 이대로는 계속 같은 마음으로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귀신이랑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게 웃음거리밖에 또 저를 깎아내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마침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이때 못 참고 모두 이야기하고 저도 모르게 펑펑 울어버렸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곧 올라갈 테니 기다리라고 하셨죠. 나지막히 지긋지긋한 한씨 문중이라고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남편이 한씨입니다. 이튿날 어머니께서 음식을 한가득해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몸보신 시켜주려고 음식 하셨나 했는데 온갖 나물과 산적 그리고 떡까지 딱 봐도 제사 음식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의아해하는 저를 붙잡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고 내일 보자고 하셨습니다. 발걸음이 잘 떨어지진 않았지만 마치마에도 걱정되던 터라 잔소리 없이 따랐죠. 집에서 푹 쉬고 다음날 병원에 나가보니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여자는 잘 떨궈냈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죠. 전후 사정을 듣진 못했지만 그 여자를 위해 제사상을 차려주신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곤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남편 사주가 시아버지 사주와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어느 곳을 가든지 여자와 연이 이어지는 재성이 밝은 사주라서 여자가 꼬여들기 쉬우니 되도록이면 곁을 비우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죽은 년이야 달래서 쫓아보내면 되지만 산년은 질겨서 잘 떨어지지도 않는다고요. 질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게 아무래도 경험담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날 이후 남편의 휠체어 중독은 사라졌고 무사히 회복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직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해서 2달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같이 가는데 그때마다 제 정수리를 긁던 여자의 손길이 생각나 온몸에 소름이 오르곤 하죠. 나중에 괜찮아지고서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인데 시아버님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날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남편도 미안했는지 전보다 엄청 더 잘해준다는 것 정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A호님이 보내주신 우리 할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올해 73세이십니다. 한 달 전 버스에서 잘못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셨죠. 처음에는 속이 좀 메스껍다고 하신 거 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며칠 상태를 지켜보다가 퇴원하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의사도 검사 결과에 큰 문제는 없으니 쉬다가 퇴원하라고 했죠. 그런데 며칠은 고사하고 헛것을 보기 시작하시더니 음식도 못 드시고 몸 상태가 점점 악화돼 몇 주 동안 병원에 계셔야 했고 지금도 병원에 계시죠. 방사선 CT MRI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없다는데 왜 선망 증세가 점점 심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연세가 많으셔서 회복이 더딘 걸거라고 하시지만 전 다른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중입니다. 할머니가 이상해지셨거든요. 할머니가 이상하다는 걸 처음 느낀 건 입원하신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식사를 잘 못하신다고 하기에 평소 좋아하시던 황도 통조림을 사서 병문안을 갔죠. 도착하니 할머니가 침대에 멍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입원을 계속 누워 계신다고 들었는데 앉아 계신 걸 보니 이제 좀 괜찮아지셨나 싶었습니다. 신이 나서 계속 말을 걸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귀 따가우니까 입 좀 다물어라고 세상 차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갔다 오면 늘 저를 반겨주셨는데 또 저를 무척이나 좋아하셨는데 그날은 목소리 톤도 말투도 우리 할머니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제가 놀라서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손에 든 황도 통조림을 힐끗 보시더니 누가 먹는다고 저딴 걸 사오는지 하면서 제게 등을 보이고 누워버리셨죠.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할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신 것 때문만은 아니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많이 편찮은 상태라는 게 실감이 나서 너무너무 슬펐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가고 병실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본인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마치 남이랑 싸우는 것처럼 네가 뭔데 이 새끼가 라고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다고 했죠. 뭐 제대로 드신 것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힘이 너무 세서 할머니 뜯어말리느라고 엄마가 고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일은 이후에도 계속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하신 후 엄마가 종이 붙어서 간호하고 계신데 주무시고 계신 동안 속옷 챙길 겸 집에 갔다 왔더니 몸을 연신 긁으면서 뭔가 드시고 계셨죠.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어디서 얻었는지 땅콩 한 줌을 꽉 쥐고 드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호두나 땅콩 같은 건 전혀 못 드시거든요. 엄마가 탈날까봐 땅콩을 뺏으려고 하는데 필사적으로 사수하면서 입에 털어넣는 바람에 응급 주사까지 맞으셨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가족들 모두 일시적인 선망 증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상태를 의심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죠. 저희 할머니가 옛날 분위기도 하고 숫기가 없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 낯선 사람이랑은 제대로 말 한마디 안 나누십니다. 저희 집에 모시고 온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동네에 편하게 지내는 친구분이 없을 정도죠. 친구 안 만드시냐고 물어보면 굳이 남이랑 하하호호해봐야 좋을 것 없다며 가족이 최고고 혼자가 편하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런데 엄마가 식판을 가져다 두고 오니까 침대는 비어있고 어디선가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 쫓아가 보니 할머니가 다른 병실에 들어가 처음 보는 할아버지랑 즐겁게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새 엄마가 쓰는 립스틱을 꺼내 바르셨는지 입술까지 새빨갛게 칠하고 말이죠. 한 번은 할머니가 어디선가 가위를 가지고 와 옆 침대에 잠들어 있는 다른 환자의 머리카락을 죄다 잘라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소리 지르니까 그 환자분을 향해 남의 신랑 가로챈 파렴치한 년이라면서 평생 분치를 못하게 해주겠다며 입에도 담지 못할 심한 욕을 마구 퍼부었다고 했죠. 근데 나중에 간병인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할머니가 아주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 같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환자분이 친구 남편과 불륜 관계였거든요. 노인분들은 크게 다치고 나면 성격이 변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할머니도 그런 케이스인가 싶었는데 몇 시간 후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한탄하는 할머니를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았고요.
있었죠. 하나의 몸에 두 명이 사는 듯한 할머니의 이상 증세는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혼자 돌아다닐 정도로 컨디션이 좋다가도 퇴원만 하려고 하면 갑자기 어지럽다 토할 것 같아 못 움직이겠다.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몸져 누워버리는 통에 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집에 혼자 계시기 싫어 꾀병을 부리는 건가 싶어서 엄마 안 계실 때 우리 할머니 맞냐고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있다고 뜻모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제보를 하게 된 사건은 얼마 전 할머니와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이 생겨 제가 간병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주변의 간병인과 환자분들이 제가 어린 나이인데 불평도 안 하고 착하다면서 먹을 것도 주시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었죠. 저는 이야기 도중에 저희 할머니가 원래 안 저러셨는데 아프고 난 후에 갑자기 저렇게 되셨다고 다른 분들에게도 민폐를 좀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한 것들 말고도 다른 환자분들에게 소리를 지르시거나 엄청 화가 나서 뭐라 하신 적도 많으시거든요. 환자분뿐만 아니라 간병인들, 간호사들한테까지 말이죠. 다른 분들은 괜찮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김할머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셨죠. 저는 얼떨결에 김할머니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듣게 된 김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뭔가 이상했죠. 변한 할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김할머니는 평소 성격이 괴팍해 병원에서도 요주의 인물이었는데 자녀들이 왜인지 병원에 코빼기도 안 보였고 몸이 괜찮은데도 일부러 아픈 척을 하며 계속 퇴원을 안 했다고 했죠. 퇴원을 시키려고 하면 입으로 다쳐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우울한 모습으로 있다가 퇴원하고 나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죠. 그나마 친한 간호사분이 있었는데 간호사분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바람나서 아이들을 혼자 키웠는데 성격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아이들과의 관계도 틀어져서 찾는 사람이 없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소름이 돋았던 건 이 김할머니가 맨날 손에서 땅콩을 쥐고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입니다.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는 이때부터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쑥개떡을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의심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쑥개떡을 사들고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역시나 할머니는 저를 본체만 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단판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할머니 혹시나 중학교 때 교통사고 났던 거 기억나? 그때 할머니가 나 하루 종일 돌봐줬잖아라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계속 말을 거니 할머니가 귀찮은지 그래 그랬지라고 답하셨죠.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진짜 기억나? 할머니는 투명스럽게 그래 기억난다라고 답하셨고요. 사실 저는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사온 쑥개떡을 드시라고 드렸더니 엄청 좋아하면서 드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소화가 잘 안 된다며 평소 떡은 잘 드시지 않는데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는 보리밤님이 보내주신 이상한 자원봉사자들 이야기입니다. 저는 8년차 간호사로 현재 약 50병상을 갖춘 지방의 한 호스피스 전문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선생님들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나 미스스에 제보해봅니다. 호스피스 전문 병원은 회복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 등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가능한 고통스럽지 않게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돕는 특수 병원입니다. 환자들 중에서는 영적 돌봄이라고 해서 신부님이나 스님 등 종교인과의 만남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 일손이 늘 모자라는 상황이라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시설관리 및 병상정리 등의 도움을 받고 있죠. 그 외에도 한 봉사단체에서 대여섯 명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친절했고 양손 가득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환자들을 위한 마음의 선물이라며 스카프며 손수건 등을 준비했다고 했고요. 자원봉사자 중 리더격으로 보이는 60대 남성은 유쾌한 성격 덕분에 까칠한 환자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우리말이 조금 서툴었지만 어느 정도의 의학 지식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말기암 환자 수발을 알아서 들 정도로 능숙했죠. 오래전 개인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전문의가 아닐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서로를 집사님이라고 불러서 병원 사람들도 60대 남성에게 성을 붙여 한 집사님이라고 불렀는데요. 한 집사님이 나타난 이후 무기력했던 환자들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서서히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임종 전에 집사님들 덕분에 삶의 평화를 얻었다며 따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환자들까지 생겼을 정도였죠. 이를 두고 몇몇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지만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에게 의지한 채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건 걱정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불치병 환자들에게 병을 낫게 해준다고 현혹하거나 특정 종교를 강요한다면 당연히 제지했겠지만 병동에서 다같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 외에는 특별한 종교 활동이라고 할 만한 행동은 보이지도 않았고요. 설사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자들의 권유로 환자들이 종교를 갖게 된다고 한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난 어느 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통증 조절이 안 되는 환자에게 진통제를 주사하려고 하니 거칠게 거부하며 한 집사님을 불러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위급한 상황에 찾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라는 게 황당하기도 했지만 한 집사님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 여겨서 일단 환자의 요청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환자와 짧은 통화를 마친 후 의료진에게 진통제는 최소한의 양만 투여하라고 지시하듯 말했죠. 사실 이미 환자에게 대처는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병원 원장이나 보호자도 아니고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전화는 환자가 찾으니 그냥 걸어본 것이었죠. 당시 전화를 받았던 간호사는 의료인도 아니면서 환자의 치료에 관여한 한 집사님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병원 전체가 시끌벅적해졌죠. 일이 커지자 한 집사님은 환자가 진통제 처방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치료를 돕기 위해 자신이 최소한의 양이라도 맞으라고 설득했고 이 내용을 의료진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즉 의료진을 돕기 위한 일이었다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말의 앞뒤가 좀 맞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건 간호사분은 전화에서 환자분이 찾으신다라고 밖에 말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진통제는 최소한의 양만 투여하라는 말을 한 것이었거든요. 상황 설명을 하기 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말이죠. 해당 환자는 이후에도 진통제 등 완화 치료를 거부했고 얼마 안가 사망했기 때문에 소동은 흐지부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이 일을 계기로 자원봉사자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죠. 수간호사의 지시하에 병동 내 수상한 정황은 없는지 자체적으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확인 결과 최근 한 달 사이 진통제 투여 등 완화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이 늘었으며 원내 사망 인원이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죠. 자원봉사자들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온 뒤 아픈 사람, 죽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출입을 금지하고 싶었지만 환자들은 이미 의료진보다 자원봉사자들을 따르며 집사님들 오시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땅한 명분 없이 출입을 막아버린다면 반발이 일어날 것 같았죠. 그래서 간호사들끼리 작전을 세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일거수일투족을 잘 지켜보다가 뭐라도 하나 잘못된 행동이 보이면 꼬투리를 잡아 내보내기로 한 것이죠. 간호사들이 이를 벼르던 상황에서 마지막 주 수요일이 되었고 어김없이 백화점 쇼핑백을 잔뜩 든 자원봉사자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매의 눈을 하고 지켜보아도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한결같이 친절하고 착실했죠. 오히려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 착한 사람들을 우리가 의심한 것인가 죄책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로 해가 저물었고 봉사활동의 마지막 순서로 병동 내 찬송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꼬투리 잡는 걸 포기한 채 업무를 보고 있는데 새로 입원한 아주머니가 간호 데스크로 와서 저분들 어느 교회에서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나온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직된 작은 봉사단체라고 알려주었더니 뭔가 미심쩍다는 듯이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죠.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보니 찬송가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멜로디와 가사는 기존 찬송가지만 주님과 예수가 들어간 가사가 이상한 단어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몇몇 노래는 아예 처음 들어보는 것이고 내용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노랫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기뻐하며 죽음을 맞으라 어서 죽어 천국에 오르리 등 찬양이라고 믿기 힘든 오싹한 내용의 가사가 들리기 시작했죠. 수상함을 느낀 간호사들은 노랫소리를 녹음했고 아주머니의 증언과 수집한 자료를 정리해 병원에 전달했습니다. 조치는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되어 곧 해당 봉사단체의 병동 출입이 완전히 금지되었죠. 처음 며칠간은 봉사단체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자 어쩔 수 없다는 듯 전화도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심했죠. 많은 환자들이 집사님들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고 몇몇 춘하에 해당 봉사단체가 추천하는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신청해 병원을 떠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병동에 적막감이 감돌았던 저녁 병실을 돌아보다가 유난히 그날따라 백화점 쇼핑백에 눈이 갔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게 아니기도 하고 개인 물품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웠지만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안에는 새 것으로 보이는 등산용 로프와 휘발유가 들어있는 시럽병과 라이터, 병원이나 약국 이름이 찍히지 않은 약 포장지와 알약 등 쓰임새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말했던 스카프가 아니었죠. 저는 몰래 다른 환자
환자분의 쇼핑백도 확인해봤습니다. 내용물이 똑같았죠. 그리고 친했던 환자분 한 명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봉사단체가 무슨 말을 했냐, 저에게도 이야기해주시면 안 되냐고 계속 졸랐죠. 알고 보니 봉사단체가 의료진들에게 자신들이 준 거나 한 말들은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말한다면 다음부터 봉사는 말씀하신 분 빼고 하겠다고 반협박까지 했고요. 환자분은 이미 못 오는 걸로 확정났기에 은근슬쩍 말을 꺼내셨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환자들에게 선물을 돌리면서 해주던 얘기가 있는데, 불에 타 죽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다 거짓말이고, 몸에 불이 붙으면 온탕에 들어갈 때처럼 처음 한순간만 뜨거울 뿐 곧 엄청난 환희를 느끼면서 그대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주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는 환자들이 줄줄이 나타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을 매면 엄청난 쾌락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문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쾌락에 취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린다. 진통제를 먹어 육신의 고통을 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신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다. 마치 환자들에게 빨리 죽으라고 종용하는 듯한 기묘하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의료진은 환자들의 증언을 정리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게 아니라서 증언 내용만으로는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는 수 없이 여러 매체에 자원봉사자로 위장한 이상한 단체가 돌아다닌다고 제보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사를 보도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얼마 후 비슷한 사건을 취재 중이라는 기자에게 연락이 오면서 사건의 정황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라며 찾아왔던 이들의 정체는 신도들에게 죽음을 권하는 신흥 사이비 종교단체였는데요. 1970년대 전후 미국에서 유행했던 사이비 종교에서 파생된 교파로 환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한 집사님은 봉사활동 등을 위장해 포교활동을 벌이는 간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직접적인 피해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으나 해외에서는 환자들이 집단으로 생을 마감하거나 병원이 폐쇄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죠. 아쉽게도 정식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추가로 밝혀진 내용은 없고, 호스피스 병동을 노리는 사이비 종교 이야기가 인터넷상에서 괴담처럼 떠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없이는 힘들기 때문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저희 병원에서는 신원이 확실한 분들만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백화점 쇼핑백을 든 친절한 이들을 경계하라는 이상한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요. 네 번째 이야기는 익명으로 제보해주신 이름 모를 자유전사의 비이야기입니다. 저는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영업사원입니다. 업무 특성상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병원은 다 돌아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병원에 얽힌 오싹한 괴담을 많이 듣게 되죠. 최근에도 영업 나갔다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때론 실제 역사가 괴담보다 더 끔찍하구나 새삼 느껴서 미스스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고자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서울대 병원에는 이름 모를 자유전사의 비라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 학살당한 의사, 간호사, 환자, 가족들과 국군 부상자 등 약 1000명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963년 건립된 추모비이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폭풍 작전에 따라 기습적으로 남침을 시작하면서 전쟁이 발발하였고, 서부전선 일대 교전에서 치명상을 입은 부상병이 속출했습니다. 부상병들은 치료를 위해 서울 곳곳의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가장 최신식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던 서울대병원의 병실은 순식간에 부상병과 일반 환자로 가득 찼죠. 북한군은 전쟁 3일 만에 파죽지세로 서울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미알이 고개를 넘어 서울로 진입한 뒤 창경군 근방을 돌파하며 서울대병원 코앞까지 들어왔죠. 하지만 많은 의료진이 북한군이 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은 피난길에 올랐지만 아직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이 병원에 남아있어 차마 두고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의료진, 국군 부상병, 일반 환자들과 간병을 하기 위해 남아있던 가족들이 병원에 남겨진 가운데 1950년 6월 28일 오전 8시 북한군이 서울대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병원 경비를 위해 남아있던 국군 보병 1개의 소대와 부상병 가운데 총을 들고 전투에 나설 수 있는 인원 80여 명이 병원 뒷산에 올라 저항했으나 소용없었죠. 북한군은 저항하는 국군을 순식간에 점멸시킨 후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병원을 둘러쌌습니다. 북한군은 병실을 순회하며 국군 부상자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총
점검으로 확인 사살까지 했죠. 당시 서울대병원에는 국군 부상병 수백 명이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을 한 명씩 확인하고 사살하는 방식이 번거로웠던 것인지 나중에는 부상병들을 침대 밖으로 끌어내 구석으로 몰아넣고 한꺼번에 총을 쏴 사살해버렸죠. 벼락 같은 총성이 이어진 후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새빨간 피로 물들었고요. 설마 군인들이 민간인까지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는 보기 좋게 어긋났습니다. 북한군은 위장한 국군일지도 모른다며 입원 중인 일반 환자들을 무차별 학살하기 시작했거든요. 환자의 가족들도 총탄을 피해가지 못했죠. 나중에는 국군 부상자를 구별하는 것마저 귀찮았는지 환자복을 입은 사람은 모두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중엔 소아병동의 어린이 환자들도 있었죠. 병원은 순식간에 압이 교환이 되었고 다른 병동에 남아있던 환자들은 급히 대피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에게 잡혀 참혹한 꼴을 면치 못했고 몇몇 사람은 살해당하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죠. 북한군은 병원에 샅샅이 뒤져 숨어있던 환자들을 찾아낸 뒤 남은 인원을 석탄 저장소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들 위로 석탄 더미를 퍼붓기 시작했죠. 결국 5m의 석탄 더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산채로 생매장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당시 북한군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전쟁 전 월북한 서울대의대 교수들이었다는 사실이었죠. 북한군의 군의관이 되어 병원으로 돌아온 교수들은 의료진 중에서 방공성향 의사와 간호사 등을 분류하며 누구 죽이고 누굴 살려서 북한에 데리고 갈지 알려주면서 북한군의 학살을 도왔다고 하죠. 환자들이 죽은 뒤 병원은 북한군 부상병들의 후손 기지로 쓰였습니다. 병원 마당과 영안시 쪽 언덕에는 시체가 뒤엉킨 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한여름에 한 달 가까이 방치되면서 썩는 냄새가 진동했죠. 시치를 견딜 수 없던 북한군은 병원 앞 큰 길인 창경궁 앞길에 하나의 덩어리처럼 엉켜 붙어있는 시신 더미를 끌어내 기름을 붓고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석탄 더미와 뒤엉킨 시체들이 녹아내리면서 진득한 까만 물이 흘러내렸다고 하죠. 병원에서 일어난 잔혹한 학살극은 같은 해 9월 서울이 수복된 뒤 미군이 도착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수습한 유골만 1000여 구가 넘는다고 하죠. 하지만 북한군이 병원을 떠나면서 환자 명단과 진료 기록 등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바람에 희생자의 신원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추모비가 이름 모를 자유전사의 비라 지어진 이유도 끝내 신원을 밝혀내지 못한 의료진, 부상병 환자와 가족들 등 많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 이후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병원 곳곳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추모비를 세운 뒤에는 이런 일이 없어졌다고 하죠.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무섭고 끔찍하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조만간 다시 서울대병원을 찾게 된다면 이름 없이 잠든 분들이 평안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짧게 묵념이라도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코카콜라님이 보내주신 그 병원의 인턴 계단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방의 한 종합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때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병원에 정말 귀신 많냐,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자냐이죠. 사실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딱히 없기도 하기에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많은 게 아닐까 싶네요. 대답부터 하자면 하루 많게는 4시간, 적게는 30분도 채 못 잔 날도 있었습니다. 귀신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그나마 다른 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당직실에서 쪽잠을 자주 잤는데 그쯤 가위에 눌리거나 헛것을 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에 몰려있을 때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저 혼자만 겪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은 낮 시간대에 인턴들끼리 당직실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하나둘 잠에 든 적이 있는데 심폐소생술 상황을 알리는 방송이 들렸습니다. 심폐소생술 상황은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 상황에선 내과 인턴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일종의 룰이었죠. 저를 포함한 인턴들은 자다 말고 침대 밖으로 뛰쳐나갔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한 채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병동에 도착하고 보니 환자가 보이지 않았죠. 선생님들께 CPR 환자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심폐소생술 상황이 벌어진 적도 관련해서 방송을 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날 그 당직실에 있던 다른 인턴들도 다같이 방송을 듣고 뛰어온 건데 애초에 방송된 적이 없다고 하니 미친 노릇이었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인턴들 서프라이즈 하는 거 아니냐고 저희들끼리 웅성웅성 하고 있으니까 병원에 오래 계셨던 수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논란 티 내지 말고 그냥 들어가세요. 안 그러면 재밌어서 더 놀려먹으려고 들어요. 그날 사건을 계기로 저희는 병원에 수련이들 골탕을 먹이는 걸 좋아하는 당직실 장난귀신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말고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죠. 황당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어디다 따져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넘어가야죠. 그러던 어느 날 주말 당직 중에 호출을 받아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하도 안 내려와서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급하게 내려가는데 5층 계단에 웬 어린아이가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죠. 소아 환자복을 입은 대여섯 살 정도 된 남자아이였는데 링겔 봉투가 서너 개 걸려있는 링겔들을 옆에 세운 채 미동도 없이 벽을 보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시린지 펌프가 달린 링겔대를 봐서는 중증 환자인 것 같은데 늦은 시각에 보호자도 없이 불 꺼진 비상계단에 홀로 나와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소아병동은 5층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순간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게 사람 맞나 싶더라고요. 종합병원은 병실, 소등전에 면담실, 엘리베이터 홀, 회의실, 당직실, 비상계단 등 병동 전체를 돌아보고 이상이 없나 점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아병동에 있던 환자가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리가 없었죠. 저는 아이에게 잘 시간인데 왜 혼자 나왔냐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제 말이 들리지 않는 듯 아무 반응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감았다 떠보니 아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을 하며 이를 보고 다시 계단으로 왔는데 아이는 또 똑같은 모습으로 벽을 보고 서 있었죠.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다 말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비쩍 마른 아이가 링겔대를 혼자 끌고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을까 하고요. 게다가 일반 링겔대가 아니라 무거운 기계 장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평지를 이동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아이가 서 있는 곳은 계단과 계단 사이였죠. 머릿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만에 하나라도 길을 잃은 미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를 두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을 걸었죠. 왜 혼자 있니? 아저씨가 어른들 불러줄까? 아이는 드디어 대답할 마음이 들었는지 느리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푹 꺼진 볼이 먼저 보이고 아이 얼굴이 보이려던 바로 그 순간 눈앞이 번쩍하더니 불이 켜졌죠. 정신을 차려보니 방금 전까지 눈앞에 있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누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여기 서서 뭐해? 레지던트 선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보고 있었습니다. 선배 얘기로는 제가 갑자기 뭐에 홀린 듯 뛰어가길래 쫓아가봤더니 벽을 보고 가만히 서 있던 저를 발견한 것이라고 했죠. 선배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채근하는데 저조차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서 자꾸 횡설수설하게 되더라고요. 선배는 일단 가면서 얘기하자며 앞서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쫓아가면서 역시 그 아이가 귀신이었구나 했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누구세요? 이상하게 선배라는 인식은 있는데 이름도 어디과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맞는지부터가 의문이었죠. 선배는 영상을 일시 정지했을 때처럼 미동 없이 가만히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뒤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침만 삼키던 저는 용기를 내 선배를 앞질러 가기로 했죠. 일단 비상계단을 벗어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심박수가 올라가서 머릿속이 쿵쿵 울려대더라고요. 선배가 서 있는 곳 옆으로 비켜선 뒤 단숨에 내려가려고 발을 떼는 그 순간 누군가 제 목을 낚아채며 뒤로 당겨서 엉덩방아를 찢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진짜 선배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게 진짜 선배인지 아니면 아직도 뭔가에 씌여있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선배 이름을 불렀습니다. 채땡땡. 이름을 불린 선배 얼굴은 대번에 일그러졌죠. 이건 현실이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선배를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근무했던 병원의 비상계단을 인턴계단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바쁜 병원 생활 중에 가끔 인턴들이 사라질 때가 있는데 찾아보면 비상계단 중간에서 넋을 놓은 채 발견될 때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나마 온전히 발견되면 다행이고 계단을 굴러서 다치거나 아예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선배가 추정하기로는 과거 해당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던 남성이 가운을 입은 채 당직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원혼이 병원에 남아 아직도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웃긴 건 인턴들만 건드리고 자기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들에게는 장난을 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선배의 말처럼 죽음 이후에도 병원을 떠나지 못한 인턴 때문에 자꾸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보해주신 병원 괴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주제의 괴담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댓글에 링크를 통해 제보해주시면 채택될 경우 소정의 보상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